토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뜁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 어깨에는 일주일치 피곤함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온종일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놓습니다. 된장찌개가 식기 전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며느리는 요즘 어떠냐고, 손주는 잘 크고 있냐고 물으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국을 한 숟갈 뜨고는 다시 화면으로 눈이 갑니다. 대답은 짧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아요. 그 세 마디가 1시간 동안 식탁 위를 맴돕니다.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일어설 때쯤 마음 한구석에서 서운함이 피어오릅니다. 분명히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왜 아무것도 나누지 못한 것 같은 걸까요?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이 더 조용해집니다. 아들이 오기 전보다 더 쓸쓸해지는 이상한 저녁입니다. 이런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오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만날수록 서운함만 쌓이는 이상한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리가 멀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떨어져 살아서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부모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어떤 부모는 일주일에 2번 만나도 가슴이 시립니다. 만남의 횟수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로만 살다 보면 언젠가 나로 사는 법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끝까지 함께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섭섭합니다. 왔다가 금방 가면 아쉽고 오래 있으면 또 걱정이 됩니다. 바쁜 건 알지만 전화 한 통 없으면 서운하고,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면 마음이 쓰입니다. 이 모든 감정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때로는 무게가 되어 서로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더 주고 싶고 자식은 이미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더 알고 싶고 자식은 이제 그만 물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 사이에서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과 받고 싶은 마음 사이에 시차가 생기면 가까이 있어도 외로워지는 법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집에 가면 편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긴장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돌아올 것 같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잘 지내냐는 질문 뒤에는 왜 연락을 안 하느냐는 원망이 숨어 있는 것 같고, 밥 먹으라는 말 뒤에는 더 자주 오라는 압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면을 보는 게 편합니다. 말을 아끼는 게 탈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같은 식탁에 앉아 각자의 세계로 숨어드는 이유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디선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이 거리를 어떻게 다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떨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가까이 붙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주 만나는데도 멀어지는 관계, 사랑하는데도 상처 주는 사이를 어떻게 하면 숨 쉴 수 있는 거리로 되돌릴 수 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세 박 여사입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박 여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 여사의 하루는 늘 자식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큰아들은 출근했을까, 둘째 딸은 아이 어린이집 잘 보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아침밥보다 자식들의 일정이 먼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4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박 여사에게 자식은 인생의 1순위였습니다.
자식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친구 만나던 시간을 줄였습니다. 취미 생활을 미뤘습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잡혀도 자식 일정과 겹치면 언제나 본인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면 본인 옷을 안 샀고 진로 상담이 있으면 회사 일을 초퇴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울 때는 밤잠을 줄여가며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이 함께 자식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박 여사는 처음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자식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의 졸업장, 상장, 손주 돌잔치 사진까지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본인의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본인의 물건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처럼 살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장례 직후에는 자주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밥은 드시냐고,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줄었습니다. 바쁘다는 것을 박 여사도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일이 많고 둘째 딸은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혹시 카톡이 왔나 확인하고 부재중 전화가 있나 살피고 아무것도 없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매달리는 걸까? 아니면 애들이 너무 변한 걸까? 이 질문이 밤마다 박 여사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용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의 중이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지만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다. 그럼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1분도 안 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박 여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운 걸까? 귀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전화 한 통도 부담이 되는 사이가 된 것 같아서였습니다. 박 여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부모들이 이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는데 정작 자식이 독립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허탈함. 내 인생의 중심에 자식을 두었더니 자식이 떠난 자리에 나만 덩그러니 남았다는 쓸쓸함. 이것은 자식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무게가 이제 와서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는 아직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오랜만에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손대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 낡은 수첩, 빛바랜 사진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다가 손이 멈춘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박 여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옆에 선 친구들과 어깨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이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사진을 보는 순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의 글씨였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떠나도 나는 나답게 살 것. 박 여사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언제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첫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를 잃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읽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이미 나는 나를 놓아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친구들을 멀리했고 취미를 포기했고 건강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정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관심을 전부 자식에게 쏟아붓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나니 정작 본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박 여사는 주는 것이 습관이 되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긋났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로만 살다 보면 언젠가 나로 사는 법을 잃어버린다. 이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부모로 사는 것과 나로 사는 것이 다른 것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자식의 필요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나로 산다는 것은 내 필요와 내 기쁨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도 있지만 박 여사의 경우는 부모로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독립한 지금 부모 역할이 줄어드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좋아했을까? 무엇을 할 때 행복했을까?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바다를 좋아했던 것 같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씩 내려놓았고, 어느 순간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 박 여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박 여사는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과 멀어지라는 뜻일까? 연락을 끊고 혼자 살라는 뜻일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자식의 스케줄, 자식의 필요, 자식의 기분에 따라 본인의 하루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 하루를 먼저 세우고 그 안에 자식과의 시간을 배치하는 것. 자식에게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나 사이에 건강한 선을 긋는 것. 박 여사는 이것을 경계라는 단어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계라는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경계가 필요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내 피와 살로 키운 아이인데 경계라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경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고 부모는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른이 된 자식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보호가 아니라 부모의 존중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부모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개입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경계란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박 여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만나면 왜 이렇게 안 오냐고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가 또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삶입니다. 익숙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자식은 더 멀어지고 박 여사 혼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삶을 응원하되 내 삶의 축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시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 생각부터 하던 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연락을 기다리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이 안 오면 섭섭해하고 오면 또 왜 이제 오냐고 하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바꾸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사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꾸라는 것인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 여사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계신가요?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지면 더 서운해지시나요? 자식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박 여사와 같은 갈림길에 서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것인지 이 선택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택을 미룬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 여사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 여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연락의 주도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는 밥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연락하고 한 번은 자식이 연락하도록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먼저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그 짧은 문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자식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조언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건강 챙기라는 말, 돈 아껴 쓰라는 말, 애들 교육 신경 쓰라는 말. 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것이 잔소리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을 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니? 이렇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나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지금은 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언을 줄이니까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자식이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선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평생 자식에게 돈 문제로 모자란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한 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본인도 노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두기로 했습니다. 급한 일에는 도와주되 그 외의 것들은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큰 돈은 어려울 것 같다. 자식은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라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일정을 먼저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력이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든 맞출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했습니다. 병원 예약, 운동 수업, 오래된 친구와의 점심 약속을 먼저 달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식과의 만남을 끼워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자식도 부모의 일정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미리 연락을 해왔습니다. 급하게 부르는 일이 줄었고 계획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운함 대신 솔직한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안 오니?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 하루 같이 밥 먹을 날을 정해보자. 언제가 편하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니까 자식도 답하기 쉬워졌습니다. 막연한 원망 대신 명확한 제안을 하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것은 잘 되었고 어떤 것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시도해 나가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박 여사는 아들이 연락이 없으면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금세 다른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부모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며느리가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지난번에 뭔가 잘못 말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만났을 때 반드시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 살아있는 거 알기는 하니? 그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 표정이 굳어지고 며느리가 힐끔 쳐다보고 식사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이 다음 만남을 더 늦추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행동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한동안 연락이 없을 때 예전처럼 상상하며 서운해하는 대신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니? 이번 달 중에 내가 편한 날로 밥 한 끼 잡아보자. 그러고 나서는 답이 올 때까지 일부러 다른 일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미뤄두었던 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틀 뒤에 아들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어떠세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다림 끝에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힌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이 왔습니다. 예전과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오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많다면서 힘들지 않니? 아들이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답이었는데 박 여사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동료와의 관계,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그랬구나 하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들의 표정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점검하려 들면 자식은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부모가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자식이 먼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숨 쉴 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틈이 생기면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박 여사는 이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자식이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한 발 물러서니까 오히려 자식이 가까이 왔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물러선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물러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박 여사는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전함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운할 때도 있었고 예전 습관이 튀어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에서 박 여사는 자식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박 여사는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이기 전에 나라는 사람이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되뇌었습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박 여사는 자신을 정의할 때 언제나 누군가와의 관계로 정의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느슨해지거나 사라지면 자신도 함께 희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자식이 멀어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커졌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 속상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좋지만 자식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내가 불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인정받으면 기쁘지만 인정받지 못해도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연한 말이 박 여사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를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자식이 잘 안 되면 내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아빠, 아내, 남편으로 불리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로 불리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예전과 달라진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비교하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자신이 싫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견뎌왔다는 것,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인정해주고 싶었습니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을 아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깨달았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삶에서 자식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무엇을 해볼지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것들, 잊어버렸던 것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식의 연락 목록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기보다 내가 좋아했던 일, 한 가지를 다시 꺼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장에 꽂혀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다시 펼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 편한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거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결국 남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보낼 문장도 한 줄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 생각이 자주 난다. 내가 편한 날 하루 같이 밥 먹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원망을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보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만날 날을 정하자는 제안만 하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작은 한 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이 찾아왔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던 그 장면 말입니다. 자주 만나는데도 외로워지는 이 이상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이제는 조금 보이시나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남의 횟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면 자식이 멀어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내 삶의 축을 다시 세우면 자식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나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만 살다 보면 언젠가 나로 사는 법을 잃어버린다던 그 문장, 이제는 다르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로 사는 법을 다시 찾으면 부모로서의 삶도 더 풍요로워진다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겠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분들께는 자신을 위한다는 것 자체가 낯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우시면 마음속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작은 씨앗이 되어 남은 날들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게 철든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배우고자 마음을 연 사람일 뿐입니다. 70이 되어서 깨달았든 80이 되어서 깨달았든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삶에는 언제나 조용한 축복이 따라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조금씩 더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